언제나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뉴스가 생산되는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특히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다루지 않는 그런 뉴스들만 모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도 역시 뉴스를 전해주시는 김소미 씨와 또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먼저 간추린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9일 보건부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실시해온 코로나19 PCR 검사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부는 외국인 입국자에게 요구해온 항공기 탑승 전 PCR 검사도 10일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5월 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크네셋을 해산시킬 법안을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시켰습니다. 이는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이슬람 정파 람당이 연정에 복귀할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연정 해산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5월 12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에 4,320채의 정착촌 주택 건설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행정기구 내 고위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2,685채의 건설이 최종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1,636채는 1차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서안지구 제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테러 진압작전을 펼치던 도중 중동 매체인 알자지라 소속의 방송 기자가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숨진 기자는 51세의 시리나부 아클레로 프레스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 총을 맞아 두부간 통상으로 숨졌습니다. 기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13일 이팔 분쟁 현장을 취재하다 총격에 피살된 알자지라 기자 시리나부 아클레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장례식은 2001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 지도자였던 파이살 후세이니 이후 팔레스타인 장례식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 경찰이 시신 운구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다루게 될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되는 테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자지구 혹은 서안지구 제닌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8일 있었던 안보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다만 작전 지역 범위에 대해서 베네트 총리는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간츠 국방장관은 최근 테러범이 급증하고 있는 서안지구 제닌 지역에 대한 군 투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 진압의 연장선에서 해외에 있는 하마스 인사들에 대한 암살 작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 암살을 위한 우방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서안지구 테러 총책인 살레 알 알루미와 재정 총책인 자이르 자바린 등이 암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베네트 정부가 이 테러에 대해서 너무 온건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비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비판 때문에 연정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 대규모 소탕 작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브렉TV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떨어진 건 맞는데 재밌는 게 이제 아랍계 정파들도 지지도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방송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면 지금 당장 연정 총선을 치른다면 의석이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3석으로 줄어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지금 겨우 60석인데. 예. 거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53석으로 줄어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불만 사유가 뭐냐면 대테러 정책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아랍계도 불만이 되게 많은데 그 사유가 뭐냐? 성전산 폭력 사태죠. 그래서 람 정파의 지지율이 3.2%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3.2%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3.2% 지지를 받아야 이제 의석을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총선에는 3.79%가 나왔어요. 지지도가 유권자가. 그래서 이제 내석이 들어갔는데 람뿐만 아니라 조인리스트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 3.25%를 못 넘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는 3.79%로 이제 람이 4석,
조인트 리스트가 8석을 얻었는데 이들이 이제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내부 분쟁이 일어나죠. 람 정당은 물론 이제 그 아랍 정당이지만 조인트 리스트도 역시 아랍 정당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같은 팩션이었는데 쪼개진 거예요. 조인트 리스트는 외부에 있고 람 정당은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치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그 리쿠드당에서 두 번의 이제 연정 해체 법안을 냈어요. 근데 다 부결됐거든요. 지난 10일 날 3차 이제 그 연정 해체 법안을 낼까 말까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라움 정파 아바스의 그 입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라움 정당의 아바스 의원이 이제 연정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정 해체냐의 그 기로에 섰거든요. 근데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정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해가지고 연정 지지로 돌아서면서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정 해체는 이제 없어요. 당분간은. 그게 이제 문제고 결론적으로 아랍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베네트가 3.3%, 선호도, 총리 선호도가 3.3%, 간츠 국방장관이 11%, 라피드 외무장관이 25%, 무응답층이 32.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위를 한 게 바로 네트냐후 전 총리가 28%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연정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유대계나 아랍계나. 그래서 그게 이제 베네트로 하여금 이제 강경한 이제 어느 한쪽인 그 강경한 대테러 정책 수립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대테러 정책이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람 정당이나 조인트 리스트 더 베네트 총리한테 각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랍계도 갑을 세우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직도끼를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폭력 자체가 이제 여론에 안 좋으니까 이걸 잠재워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서한지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하마스 요원 암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초 보도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 신문 더 타임스에서 나왔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이런 공작을 하려면은 그 주재국에 대한 어떤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뭐 통보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하는 과정에서 하마스 암살을 위한 우방국 협조를 요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리크가 된 거예요, 외부로. 그래서 그거 나왔는데 그럼 암살 리스트엔 누가 들어갔냐? 유럽, 카타르,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외 거주 중인 서한지구 테러 총책, 그다음에 재정 총책, 뭐 자헤린, 자바린 등 하마스 수뇌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그 해외에 있는 하마스 요인들, 그 테러리스트들 암살 작전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2000년대 가장 최근 사례가 이제 2000년대에 급증을 했어요. 2차 인티파다 이후에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는 튀니지계 그 항공과학자를 암살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가자 출신 엔지니어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냥 길가에서 사살한 사례가 있고요. 와,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예. 그리고 지난 2010년 두바이 호텔에서는 하마스 무기상을 이제 모사드가 가가지고 처치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속되는 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그 테러 위협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를 잡는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테러리스트를 잡은 이후에 물론 이제 경중에 따라서 최고 사형까지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사형은 없었습니까?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는 제도로서는 존치하고 있어요. 근데 1954년 이후 사실상 폐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문화 상태죠. 제도, 그 법령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형 선고를 제일 많이 한 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군사법원이에요. 대부분 테러리스트에 대한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제 민간 법원의 반대와 이제 시민단체 각종 정치권의 반대에서 집행 건수는 제로예요. 유일한 사형 집행 건수가 한 건 있어요. 그게 이제 1962년 아돌프 아이만 사형 집행이거든요. 이게 나치 부역자예요. 이스라엘은 나치 부역자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들은 사형까지 가능한데 그 나치 부역자 한 명만 딱 사형됐고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의외네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사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근데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그 찬성론자 또 반대론자 서로 어떤 입장입니까? 뭐 찬성론자들은 이제 테러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 그러려면은 테러 사형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테러 정책에. 이제는 좀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찬성론이고요. 근데 반대론자는 이제 실리적인 이유에서인데 테러범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것보다 살려둬서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 창구로 활용해야 미래의 테러 모의를 이제 사전에 분쇄할 수 있다. 이런 논지가 이제 반대론이고요. 세 번째 안이 이제 약간 세 번째 의견이 약간 제3에 대한 비슷한데 이제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스라엘의 그 공안 능력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뭐 잡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뭐 테러 정책 문제가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테러 행위는 국경을 초월한 행위이기 때문에 테러 이런 행위들은 불안정한 국가 사회로부터 발원된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약간 좀 원대하고 장기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약간 그 백가쟁명식의 지금 논의 막 터져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벌이고 또 외국에 있는 그 하마스 요인 암살 작전도 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사형제 논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든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오히려 자극해서 또 다른 테러와 또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그 해외에다가 이제 암살 시도 계획을 한 이유가 현지 무력 충돌 및 확전을 우려해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암살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억지력을 발휘하겠다. 차선책으로 수뇌부 타격을 그런 식으로 왜냐면 어차피 이들은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타르 이런 뭐 호텔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뇌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캐피테이션이라고 참수 작전을 하는 게 낫다. 차선책으로.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은 그 후폭풍이 국내에서 자꾸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 국내에서. 그래서 약간 해외로 눈을 돌리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라고 더 타임스는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외국에 있는 카타르나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런 그 하마스 요인들 우선 지금부터는 뭐 밤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억지력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제닌 지역에서 테러 진압 작전을 펼치던 도중 알자지라 소속 기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알자지라 소속 기자는 51세 시린 아부 아클레로 5월 11일 오전 서한 제닌시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펼치던 중 총에 맞아 두부간 통상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망 경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는데요. 팔레스타인 당국과 친팔레스타인 편향 방송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의 고의 사살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기자가 팔레스타인 측이 쏜 총에 맞았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측에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자고 제안했지만 관련 제안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 언론이죠. 알자지라의 여기자가 테러 진압 과정에서 제닌에서 그랬어요.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 여기자가 어느 쪽 총에 맞았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에 맞았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테러 시위대의 총에 맞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또 뭡니까? 일단 이제 이 방송 기자가 알자지라 소속 방송 기자인데 알자지라 측과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IDF 군이 조준사격해서 고의 사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반면 이스라엘 군 IDF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쏜 총에 맞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크로스파이어에서 걸려서 생명을 이제 빼앗긴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현지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그 시위대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이 저도 그 취재를 해봤거든요. 카메라로 찍고 그 시위대들의 특징이 카메라 기자가 없으면 시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막 그 이 화염병을 던져도 카메라가 없으면 안 던지고 카메라 기자가 있는 쪽으로 와서 카메라 앞에서 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이 쏘게 된다면은 그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쏠 때 옆에 있던 기자가 맞을 가능성도 크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자가 알자지라 아랍 기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에게 맞았다라는 그런 그 추측성 보도가 더 설득력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정황 증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영상을 보니까 이들의 공격하는 게 뭐 위에서 이렇게 조준사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그 테러범들이 골목길에서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난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요번에 그 전말 조사를 읽어보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IDF군이 이렇게 진압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난사가 들어온 거예요. 폭탄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안 보고 쏘았을 가능성도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고 난사하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니까 양쪽이 이제 팽팽한 거죠. 그래서 라피드 외무부 장관이 PH에 그러면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자, 같이 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바스 PA 수반은 ICC에 제소를 요청하고 있고요. PA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반유대 선동 자료 그 레시피로만 자꾸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실체적 진실을 좀 왜냐하면 양쪽에서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누가 진짜 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은 없고 그냥 이스라엘 규탄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쪽 말고 이스라엘 쪽 말고 제3국, 제3자 예를 들어서 그 국제기자협회 뭐 이런 조직 같은 데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엔 이게 신뢰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포렌식 조사를 해야 이게 탄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쪽에서 왔다는 것도 판명이 되고 누구 총에서 나왔다는 것도 판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거에 뭐 CSI 미드 같은 거 보면 탄도조사에서 총열이랑 그 탄피를 확인해서 어느 총에서 나왔는지까지 다 분석이 되거든요. 그거를 해야지 가릴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국제 뭐 기자협회나 이런 데도 이게 공정한 기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는 좀 달라요. 공동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놓고 참관이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국제기자협회나 다른 여타 국제기구들이 반유대 편향성이 없을 수 있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돼요. 그걸 그냥 포렌식 조사하는 걸 공개하면 쉽게 끝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섞여 있어가지고 어느 기관에 해도 다 이건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약간 내다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으네요. 일단 기자협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희생자가 기자고 또 더군다나 가슴에다가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프레스라고 크게 썼는데 그런데도 이제 총에 맞았고 그 총에 맞은 기자가 아랍 언론사고 거기다가 또 이 선정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여기자라고. 사실 기자의 종군 기자의 여기자 남기자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그 아랍 쪽 언론이나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걸 계속 지금 내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주둔시켰던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차출하면서 시리아 내 세력 균형추가 다시 이란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 5월 6일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병사들이 재배치를 위해 기지를 떠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공백을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가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의 영향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리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차출해 냈다고 해서 시리아 내 세력 구도가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면 그동안 시리아에서 러시아 병력이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컸었나 봐요. 시리아의 러시아 군 이번에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로 차출해 간 겁니까? 예,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 시리아 지역의 핵심 그 세력 균형 축으로 있었는데요. 그동안 얼마 주둔해 있으면 6만 3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병력이 빈 그 자리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게 네덜란드 매체인 그 인디펜던트에서 지난 6일 보도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제 떠난 그 기지를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가 지금 접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도 시리아에 이란이 진출하는 것을 많이 막았었어요. 러시아는 시리아로 이란이 들어오는 걸 왜 막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 시절에 시리아는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위성국가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란이 시리아 국가 재건은 관심이 없고 그냥 무한 내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견제구, 그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그 이란은 시리아 문제를 놓고 서로 어떻게 그 앙숙 관계입니까? 아니면 협조적인 관계입니까? 약간 공포의 균형이라고 봐야 돼요. 아사드 대통령, 시리아 대통령을 놓고 푸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도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향력이 누가 더 세냐면 러시아가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완전히 시리아를 잠식하는 걸 조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 이란은 현지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사드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구도거든요. 어쨌든 이란이 그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러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그 러시아 군을 시리아에서 차출해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빈자리를 이란이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거라는 걸 러시아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더 급하니까 이제 뽑아서 병력 차출해서 이제 그쪽 전선에 투입을 한 건데, 그런데 5월 8일 날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이란으로 가가지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났어요. 둘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라이시 이번에 당선자도 만났고, 이게 자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사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른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국가들만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인데, 이란을 이번에 꽤 오랜만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관계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맞서기 위한 방어벽이 됐다라고 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주적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이제 있는 회동이었다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 사자가 떠난 숲속에 그 토끼 여우가 자우자는 왕노릇 한다고 지금 그 시리아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워낙 뭐 우크라이나가 급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란의 시리아 진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침투한 이란 군부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왔는데 이게 풀려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군사력 공백이 정치 공백 포함해서 이란이 이제 주도하는 시리아 정권이 되면 이제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을 느끼죠. 그런데 그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현지 분석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역도 성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러시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공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공습을 할 때, 그리고 사전 통보도 하고. 근데 러시아가 빠지면서 이제 물론 한편으로 위협도 되겠죠. 이제 이란이 직접 들어오니까 위협도 되지만은, 반대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공습을 때릴 수도 있고 대규모 에어 캠페인을 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전 통보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 빠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서 지금보다 더 확장된 범위, 작전 범위도, 영공 제한권도 다 이제 뭐 풀렸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빠지면은 뭐 권력이 빠지면 이제 그걸 누군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란이 메꾸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스라엘도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고 오히려 분쟁의 강도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향해서 가하고 있는 그 각종 제재에 이스라엘은 동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러시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또 많이 이제 변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새로운 조합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치의 앞도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퍼즐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기 하나 비었으면 일로 늘리고 또 여기 채워놓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잘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확 바뀌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잠자지 말고 계속 들여다 보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